노란 봉투법. 이거 어제 많이 나왔어요.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봅시다. 뭔지. 이게 근데 사연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아프죠. 바로 들었을 때는 잘 안 와닿는. 자, 읽어볼까요? 여야 노란 봉투법 공방, 불법 파업 큰 손실, 노동자 권리 보장. 뭔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과 관련된 거죠.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노란 봉투법 제정은 현행법에선 수용 어렵다. 이게 좀 어려운데. 한경연이 근데 입법기관이 아닌데. 한경연이 전경련입니다. 전경련이야. 전경련이 이름 바꾼 거예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예. 연구기관입니다. 예, 한경연이 이제 전경련 원래 그 산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거를 보고 어쨌든 보면 그걸 전제로 보면 뭡니까 지금? 네. 재벌들이 노란 봉투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노와 사를 이제 뭐 막 이분법이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거치게 나눠 보면은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거고 사 측에서는 반대하는 그게 노란 봉투법이죠. 역사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파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감정 상하기도 많이 하고 회사의 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이 끝난 다음에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걸어요. 너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얼마나 걸었죠? 그때 2014년 쌍용차 파업이 굉장히 극렬한 파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격렬한 파업에 노동자들한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나 조합 앞으로 47억 원이 이제 손해배상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고 하면 거기 있는 그 조합 간부들이나 실제 노동자분들은 집 팔아야 돼요. 전 재산 다 실제로 가압류가 들어와요.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노사가 이게 헌법상 명시된 노동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피해가 났다고 해서 이걸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앞으로 니네 파업하면 알지? 그렇죠. 이거 본보기야.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향후의 노동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시민들이 이제 모금 운동을 했어요. 47억을 어떻게 노동자가 감당해? 이러면서 모금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노란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기 시작했죠. 노란 봉투에 이제 넣어서 보내줬고 실제 이제 해당 법안이 19대 20대에는 발의가 됐다가 폐기됐고 지금 21대 국회 관련 법안이 4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 국감이 열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노란 봉투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1억 원 넘게 모였어요. 네. 엄청난 성과죠. 시민운동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문제를 좀 환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 노동자를 이렇게 돈으로 윽박지르면 되겠냐. 그래서 아예 이거를 법으로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말자.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노란 봉투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손해배상 판결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이제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모금이 확 늘고 이 언론사에서는 사실 이제 언론사는 모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금 기관에다가 맡기면서 이게 총 아까 말씀드렸던 14억 7천만 원이 모금 111일 만에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이제 입법으로 이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업이 그 대우조선해양도 파업이 있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파업에 이제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화면 보시죠. 맞아요. 예, 여기 있네. 예. 코레일 70억, KC 30억, 59억 이런 식이에요. 근데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IJ님이 반론하셨어요. 노동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민노총이나 노조가 깽판치고 불법적 파업과 재산상 손해 일으켜도 이걸 무효로 하는 건 또 다른 특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 타당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균형을 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동자분들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건 당연히 이제 맞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기업이 그 손해로 인해서 도산을 하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게 서로 싸우다가 그냥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망하면 그냥 끝나고 마는 거냐? 그게 그렇죠. 아니고 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권리냐? 이런 데 대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사실은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게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돼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예요.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게는 해줘야죠. 그렇죠. 그거는 그 보장된 권리는 하게 해야죠. 그래야 노사가 균형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300억을 때리면 이거 행사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징벌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그게 그러면은 합법적인 파업의 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또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IJ님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치권이 감성파리로 입법한다 이러셨는데 사실 사회적 합의의 그 전 단계가 바로 대의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그게 국민들의 의사를 위임받았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총선 때 공약을 하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IJ님 말대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2024년 총선에서 또 심판을 받겠죠. 아니 근데 지금 IJ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이렇게 약간 균형이라는 게 모호하고 약간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구체화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염총장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징벌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입법적인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여야가 이렇게 공방 기사가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예. 이거는 이제 수렴해가지고 의원들이 대리로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재계에서 들고 나온 건 뭐냐면, 그래? 노란봉투법? 좋아. 그러면 니네 파업 때 대체 인력 쓰게 허용해줘. 손해를 우리가 막기, 조업은 유지해야 아니, 되니까. 우리 회사는 돌려야 되니까, 그래, 그거 파업하면 우리 바로 대체 인력 그렇죠. 투입할게.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불로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되는 게 그 타협이고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 사실은 당권 경쟁하느라고 사실 이런 거에 많이 힘을 못 썼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뭐 가처분이랑 또 징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내부 진통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좀 국감에 와서 지금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정책 국감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이 이제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100대 빵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더 필요한 거고, 그걸 해주는 게 사실 이제 입법부의 역할인데.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겁니다. 네. 보좌관들도. H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회 역할 중요하네요. 그 사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좀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언론사 차리려면은 20만 달러를 예치해야 돼. 아,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 때리려고. 그래서 정부 비판 기사 같은 거 나오면 뭐 길게 처벌도 안 해요. 너 뭐 5억 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입 다문다는 거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 징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아니 40억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노동자 개인한테.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거. 그래서 합의점은 분명히 필요하다. 적절한 균형과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의 권리를 너무 키워놨을 때는, 그러니까 우려한 재계의 우려도 사실은 정상 조업이 있어야 다른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도 이제 담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업이 필수 불가결할 때만 이제 발생하도록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잘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적절한 선이 입법부에서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임금 인상률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거지 수익이 없는데 올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대안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재계에서 얘기하는 이제 노란봉투법 그래 하고 그러면 우리는 대체 인력 투입할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논점 일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란봉투법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사 이해가 되죠. 이거 네. 한 번만 완전 읽어볼까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하나둘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복잡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상의 노동권도 있지만
민법상의 일단 재산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란 봉투법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제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거를 좀 막자는 취지의 법이고, 네. 당연히 이제 회사 측은 반발하고 있다. 네. 한경연은 국직기관이 아니다. 전경련 산하연구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